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278명, 2주째 네 자릿수대를 이어가면서 월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차 대유행 초기에 20%에 머물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32.9%까지 오르면서 전국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째 네 자릿수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나서 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확진자 숫자가 정체 상태에 들어서면서 과연 4단계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만 해도 4단계 거리두기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과거 3차 유행 때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을 하면 곧 반응이 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전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보통 일주일 감염 확진자 매일매일을 보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내일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확진자 지표를 보실 때는 요일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검사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주변 접촉자를 검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확진자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가면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확진자가 어제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유행 예측 결과를 보면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가 유행의 정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소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확진자 수가 1,600명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내일이나 모레 1,600명을 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일단 전문가들은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지 않은 겁니까? 1,600명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정점이 어느 정도 도달이 된 다음에 소폭으로 감소하지만 이게 감소한다고 하는 것이 4차 유행이 오기 전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사이였었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유지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예. 가장 큰 이유가 델타 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라고요. 지금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비율이 30% 정도인데요. 네. 이 비율은 일주일 정도 전의 비율입니다. 예. 왜냐하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또 하나가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비율을 산출할 때는 하나의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에선 최대 2건까지밖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지표는 어느 정도 과소 추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임이 분명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를 진작에 적용을 하면서 좀 줄어드는가 기대를 좀 해봤는데 앞서 말씀하실 때는 증가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인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4단계 조치로 충분한 건가? 수도권에 좀 줄지를 않거든요. 네, 4단계 조치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도 높은 조치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모자라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번 주에도 확산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면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체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의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백신 접종까지를 기다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단계로 격상했고 부산도 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짧고 굵게 방역 조치를 위해서 다른 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은 좀 방역 조치를 좀 더 격상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고 있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방역 조치에 있어서 짧고 굵게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왕도가 없고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기간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확산세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확산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광역시에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차 대유행 전만 하더라도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각 대도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예. 수도권의 유행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행이 심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저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비수도권에서도 방역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전문가로서 지금 그 전국적으로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정부에 좀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0대 이상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도 높은 조치를 유지를 해서 최대한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각종 그 감염 지표들 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을 넘어섰고요. 각종 그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관련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산 지수입니다. 네.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 지표는 과거 2주 정도 전의 경향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3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명의 확진자가 1.3명의 확진자를 새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현재 미래에 예측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표인 이동량 지표입니다. 근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동량 지표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의 이동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에 맞물려서 증가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강릉이나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지금의 유행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듭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난 청해부대 그 장병들이 오늘 도착을 하거든요. 오면은 이제 격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조치만으로 좀 충분하겠습니까? 네, 이미 확진이 된 상태고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감염자와 다르게 조치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밀집된 환경에서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환자보다 상태가 더 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진이 되지 않은 인원들도 있는데 확진되지 않은 인원들도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나면은 충분히 반복적인 진단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이 되면 더 큰 영향을 받나 보죠? 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면 좀 증상이 심해질 걸 대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전해드리는 정보를 보면은 외국에서도 이미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귀국하는 장병들도 있다고 합니다. 16명 정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폐렴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그 체온이 한 40도까지 오르고 그래서 이게 일반 독감 증세와 다르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독감 증세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증상이? 독감과 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집단 발병이 호흡기 질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의심해서 진단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그래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함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밀 환경에 집합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한 번 확진자가 생기면 대규모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입 자체를 막거나 아니면 백신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교대 인력이 지금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왕함을 이제 끌고 와야 될 텐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방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네, 실내를 청소하고 소독하고 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구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있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때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견되는 인원들은 백신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국과 편의점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자가 진단 검사 키트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아주 정확도가 높진 않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지난 연말부터 이제 자가진단 검사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상의 혼선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4차 대유행에 이것이 촉발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근거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를 잘 사용할 경우에는 확진자를 찾아낸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4차 유행을 촉발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음성률과 위양성률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낮고 비용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꼭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가진단 키트가 방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단검사 전략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바로 검사소 가는 게 지금은 맞는 거네요. 네,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를 활용을 하셔서 PCR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PCR 진단 검사 역량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 적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이 자가검사 키트를 혹시나 해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자가진단 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음성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증상이 있는 상태라면은 선별진료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음성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만 한 번의 검사만으로 안심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날씨가 무척 덥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착용하고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를 벗으실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마스크를 벗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더워지고 어르신들 경우에는 또 온열 질환에 걸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폭염이 계속되고 야외에 계속 노출이 되고 또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 사시는 취약계층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배려로 좀 해결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에어컨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장해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돌파 감염 사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타 바이러스가 감염력, 전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화이자 1차, 2차 다 맞아도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백신의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이고 하나가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입니다.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해서 코로나19를 종식하자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에 있어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중환자나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방역 대응에 있어서는 확진자보다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어느 정도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과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